수도권을 중심으로 어제 하루 동안 2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수도권 최고 200mm 이상, 강원도 150mm, 충청 지방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주변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열차 운행이 한때 멈췄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은 일단 기소를 준비하기 위해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 위주로 추가 조사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에 들러 이시바 시게로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인데 한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호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이어지면서 일부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 같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기 파주시 당동나들목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밤새도 경기 파주시에도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꽤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자유로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요. 성인 남성 종아리까지는 좋게 들어찰 깊이였습니다.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도로 입구에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곳 경기 파주시 문산읍은 시간당 72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리며 새벽 1시 반쯤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그 즈음부터 도로 일부가 침수되며 자유로 당동나들목 양방향 통행이 전면 제한된 겁니다. 조금 전 새벽 3시 반쯤에는 이곳 인근에 있는 경기 파주시 파평면 놀로천이 범람해 인근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파주시 파평면, 적성면, 연천군 전고급 등 경기 북부 곳곳에 극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폭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 상황 앞서도 전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극한 호우에 그야말로 비상 상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어제 오후 6시 반을 기해서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도로와 주택 침수는 70여 건의 시설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폭우로 인해 70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임시 주거시설에서 지내기도 했는데요. 곳곳에서 빗길 사고도 잇따르며 경기 김포와 포천, 인천 등에서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고돼 있는 만큼 재난 문자나 뉴스 등 날씨 소식에 귀 기울이시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당동나들목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수도권 쪽에 다시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기 북부 지방은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네, 서울도 비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경기 북부 지역이 비상이네요. 파주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곳도 있는데 이후에도 강한 비가 계속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주와 연천 지역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 문산읍 운천리 지역은 새벽 1시 반 이후 시간당 72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이후 계속해서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내린 상태여서 이 주변 지역으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재난
문자 지역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호우 재난 문자 발송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전송 내역을 알 수 있는 기상청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황색 지역이 가장 최근 발송된 지역인데요. 새벽 3시 이후 발송된 연천 지역입니다. 전고극과 그리고 청산면 지역인데요.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지금 이 지역은 3시간 강수량이 무려 106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연천 지역의 경우는 장남면 지역도 지금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 지역의 경우는 군남 지역도 지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이 지역은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도 지금 기준에 가까워질 정도로 비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침수 피해 구역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도 현재 재난 문자 구역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송됐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문사는 운천리 지역입니다. 이후 주변 지역으로 이 문자가 계속 확대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으로 도로 곳곳에서 침수와 하수구 역류 그리고 지하차도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신다면 가급적 야외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요. 주변 대피소를 확인하신 뒤에 안내 방송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상황을 보시면 이 서해상에서 정체전선이 발달해 북상을 하면서 인천 앞바다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대가 현재 경기 북부 쪽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화에서 경기 북부 그리고 동두천, 연천 지역에 이르는 지역으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현재 호우구름입니다. 강화에서 동두천, 연천 지역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구름들이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를 뿌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를 쏟아붓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으로는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이미 발송된 상황이고 밤사이 확인이 다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으로 침수와 범람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채 이 내륙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는 호우 피해가 가중되거나 새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호우특보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를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계속해서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충남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도 호우경보가 유지 중입니다. 인천 등 경기 서해안의 강풍특보가 그리고 서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도 현재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장 강한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도 경계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특보도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 발령 중인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비는 얼마나 더 내리게 됩니까? 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에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 오전 4시를 지나서 지금 기상청이 새로 발표를 했는데요. 180mm 이상의 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강원도 지방으로도 12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됐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시간당 5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오늘 오전까지는 강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에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요. 열차 운행이 한때 멈추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관상교입니다. 하천이 넘쳐 물이 도로 쪽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졸졸 흐르던 하천이 2시간 만에 불어난 겁니다. 하수구 역류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불편했어요. 우측차로가 잠긴 데가 좀 있었어요. 흙탕물로 돼 있고.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고양시는 창릉천과 풍동천 등 인근의 저지대 주민에게 안전장소로 대피하라고 공지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중랑천 서울 중랑교와
포천천,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 등 수도권 곳곳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포후에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수색역 구간 등은 한때 열차 운행을 멈췄고 일부 구간은 지연 운행도 했습니다. 교외선 의정부역에서 대곡역 구간 운행 열차는 안전을 위해 아예 하루 동안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인천, 경기 3개 시도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충남 지역에도 호우 경보가 발령되자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밤사이 추가적인 강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밤사이 외출을 자제해달라며 위험지역에는 최대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YTN으로도 많은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이 영상을 봐도 수도권의 비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 동안 2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인천 곳곳에 피해가 컸는데요. 제보로 본 피해 상황을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물차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물살을 가르며 움직입니다. 한 운전자는 물에 잠겨 움직이지 않는지 차를 직접 밀면서 겨우 이동합니다. 빗물이 도로에 차오르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찼어요. 한 5분, 10분 안에 물이 다 찼어요. 도로가 침수된 곳은 또 있었습니다.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바닷가처럼 물결이 출렁이고 일부 차량은 비상등만 켠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도로를 넘어 인근 건물까지 흘러간 빗물은 마트가 있는 지하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치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이 도로에 넘쳐가지고요. 그 지하 그 마트 쪽으로 물이 다 들어가는 상황. 들어갔다가 뭐 혹시 큰일 날까 봐요.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도 폭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바닥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고 상인들은 급한 대로 가게로 들어오는 물을 연신 퍼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그냥 아수라장이었죠. 이제 물 퍼내고 119 뭐 다들 퍼날려고 뭐 떠내려갈 거 못 떠내려가게 만들고. 학교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운동장은 바다처럼 변했고 교정 곳곳의 나무는 파란 이파리가 달린 가지를 간신히 물 밖에 내밀었습니다. 등교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쏟아진 비로 학교 1층이 잠기면서 학생들은 한때 건물 안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창문 밖을 봤는데 운동장에서 이렇게 물이 차랑차랑거리고 있어서 좀 놀라 집에 갈 수 있나. 급식실도 침수되면서 주먹밥으로 식사를 대신했고 비가 잦아든 뒤에야 겨우 하교할 수 있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독거를 뒷발이 세 가지 여전히 보고 기억하실 입장이십니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된 이후로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은 일단 기소를 준비하기 위해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 위주로 추가 조사할 전망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특검이 신병 확보 이틀 만에 처음으로 김건희 씨를 소환합니다. 김 씨 측도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구치소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 피의자 신분인 만큼 지난 6일 소환 조사 때처럼 출석하는 동선이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일단 최대 20일 안에 김 씨를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 진술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곧 공항에서 체포한 김건희 씨의 집사 김예성 씨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액을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과 IMS 모빌리티 대표까지 조사한 만큼 의혹의 핵심인 집사 김 씨까지 구속된다면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리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관련돼 있는지 수사력을 모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희건설 측은 김건희 씨에게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한 목걸이와 함께 다른 귀금속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진품 목걸이를 확보해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았는데 혐의 입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희건설 측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문제가 된 나토 순방 목걸이 외에 다른 귀금속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알려진 6천만 원 상당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외에도 추가로 전달된 청탁성 뇌물이 더 있다는 겁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심사에서 목걸이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목걸이와 다른 귀금속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혹의 핵심은 서희건설 측이 목걸이 등을 건네며 김 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건데 실제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데 김 씨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 씨가 서희건설에 목걸이를 반납한 경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검은 김 씨가 목걸이를 받은 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이후 이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등을 빌려 쓰고 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가짜 목걸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목걸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돕거나 개입한 인물을 찾고 어떤 목적으로 모조품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시계의 구매자로 지목된 사업가가 시계값을 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구매한 시계는 2개였는데 한 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에게 시계값을 덜 받았다면서도 구체적 액수에 대해선 함구해온 사업가 서모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계값 3,5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만 받았고 이를 지난 8일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 대리구매 제안을 하고 시계를 주문한 2022년 5월에서 6월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다시 방문해 현금 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5만 원짜리로 이렇게 딱 보면 한 묶음 있잖아요. 딱 봐도 그냥 500만 원. 은행에서 이렇게 봉다리 뜩 묶어간 거 딱 그거 하나. 김 씨가 나머지 돈을 갚겠거니 기다렸지만 이후 별다른 말 없이 주지 않았다는 게 서 씨 설명입니다. 시계값은 제3자가 치르거나 하는 일 없이 모두 자신의 통장에서 상품권 업체로 입금하며 결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줄 상황이 다 왔는데도 안 주는데 섭섭하죠. 아, 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김 씨 부탁을 받았을 당시 서 씨가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산 시계는 2개였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김 씨에게 선물한 여성용 말고도 남성용을 함께 샀는데 바쉐론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선물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영부인 할인에 혹해 자신이 차려고 산 거고 실제로 전달하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게 서 씨 주장입니다. 서 씨가 사실상 시계값 대부분을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가성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한 달 만에 다시 김건희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구 전 대표는 어제 오전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최대 지분을 가진 회사인데요. 구 전 대표는 재작년 5월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삼부토건의 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를 구속하자마자 수사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g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g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계약에 김 씨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특검 수사 대상인데
21g은 당시 관저공사를 사실상 총괄했습니다.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는데도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와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이 업체가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무자격 업체 15곳에 하도급 공사를 맡겼다는 지적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로 김 씨의 추천 여부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업무를 감독했던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감사를 맡았던 감사원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공사 수주 과정에서 김 씨 입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씨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이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주요 의혹을 넘어 다른 사건들로 수사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대통령실 소식도 알아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오는 23일 일본에 들러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인데 한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4일 미국에 도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23일 회담 개최가 유력합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사된 첫 회담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혈맹 관계인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입니다. 일본 측 초청도 있었지만 한일 관계 발전을 이끌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관리하되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1박 2일 실무 방문 형태로 이뤄지는 이번 방일 기간, 이 대통령은 양국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협력 방안은 물론 고율 관세 등 미국발 통상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이뤄지는 만큼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될 가능성 또한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포스코에 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해 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순차 폐점하고 본사 전 직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등 긴급 생존 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이번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75.7로 한 달 전보다 20.1포인트 크게 낮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고가주택을 신고가 계약한 뒤 철회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30대 중견기업의 내부 거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별로는 넥센그룹이 비중이 52%로 가장 높았고요. 패션 기업 F&F, 자동차 부품그룹 PHC, SPC그룹, 오뚜기그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달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가계대출 오름폭이 크게 줄어 직전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27 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영향인데요. 가계대출 상황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못 박은 627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7월. 달마다 덩치를 불려가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오름폭은 2조 2천억 원, 6조 5천억 원 늘어났던 직전 달 증가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에 최소치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4조 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도 3조 4천억 원으로 직전 달보다 33% 줄었습니다. 은행 자체 대출은 물론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 대출 오름폭 역시 소폭 감소했습니다.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 대출은 신용대출이 크게 줄어 넉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강도 대출 옥죄기의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627 대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됐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금융여건 완화 기대, 지역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어 향후 가계부채 흐름이 추세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우려에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LTV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신고가 계약한 뒤 취소해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오늘 예정돼 있는 법원의 주요 판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또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서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4년 전에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3명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이들은 현장 안전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 철거 작업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인기 동요조 아기상어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의 최종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아기상어로 알려진 동요 상어 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인 더 핑크퐁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1,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더 핑크퐁 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강압 수사를 호소한 뒤 숨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감찰에 착수했지만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셀프 조사 논란 속에 외부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지난 7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강압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거론하며 회사를 문 닫게 하겠다, 탈세 아니냐고 압박했다는 남성과 지인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 압수수색 약 2시간 뒤에는 피의자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당시 일요일이라 대동할 변호사를 구하기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찰이 혼자라도 오라고 해 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성이 스스로 출석해 조사받았고 조사 당시 영상 녹화나 음성 녹음은 피의자가 원치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입장. 이 같은 수사 속도전은 과연 통상적일까? 서울지역검찰청의 한 검사는 압수수색 직후 변호사도 없이 피의자가 원하지 않는 조사를 하는 건 10여 년 전에다 보던 위험한 수사 기법이라며 당사자가 강하게 원하지 않는 한 주말 소환조차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데다 진술의 증거 능력마저 부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경찰청은 담당 팀장과 수사관 2명을 해당 수사에서 배제했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감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수사본부의 감찰조차도 결국 경찰이 경찰의 수사 위법성을 판단하는 셀프 조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수사 과정 중에 어떤 가혹행위가 있다거나 그죠?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나, 누가 통제하나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제 식구 감싸기의 우려 또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부에 적절한 가능한 민간 감시기구, 민간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검찰청 해체 수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수순 속에 더욱 커질 경찰권을 견제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사안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의 숫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만 명당 0.29명 수준으로 이 수치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태안화력발전소부터 SPC, 한솔재지 등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는 만 명당 0.39명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산재 감축의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도 같은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 사망자를 2030년까지 25%가량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0.29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감독 간의 작업중지권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산재 발생 현황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공개하는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산재 사고를 당한 뒤 보상 처리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급여로 먼저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노동법을 확대 적용하고 2조 원이 넘는 임금체불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연간 노동시간은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임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초강경 대응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에선 임직원들이 사표를 썼고요. 현장 공사도 멈췄습니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데요. 단순히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낸 가운데 올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진 포스코 ENC는 지난 5일 대표가 물러나고 공사도 멈췄습니다. 지난 8일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DL건설은 11일 대표부터 현장 수장까지 80여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DL건설의 모기업인 DLENC도 전국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한 뒤 최고 안전 책임자 승인을 받은 현장만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은 이런 상황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마다 안전에 대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다음 차례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역력합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모든 팀들이 확인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저가 입찰제, 공사기간 단축 압박 등이 안전 소홀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선뜻 사회적 비용으로 감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보다 더 안전할 작업을 하려면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든단 말이에요. 안전에 관련된 어떠한 시민의식이나 사회적인 인식, 비용 지출 같은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돼요. 이에 더해 근로자들의 고연령화 문제와 인력난으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 등 구조적 요인도 짚어봐야 합니다. YTN 큐두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협상 참여와 안보 보장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3자 회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러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현지 시간 1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 참여해야 하고 강력한 안보 보장이 제공돼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Wir haben deutlich gemacht, die Ukraine muss mit am Tisch sitzen, sobald es dann Folgetreffen gibt.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원한다는 것은 허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영토 양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Ми сподіваємося, що центральною темою на зустрічі буде припинення вогню.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문제는 오직 우크라이나만이 협상할 수 있다며 향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3자 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Le deuxième élément sur lequel les choses ont été très claires et exprimées ainsi par le président Trump, c'est que les questions territoriales qui relèvent de l'Ukraine ne peuvent être négociées et ne seront négociées que par le président ukrainien. 한편 최근 위트코프 미 특사와 러시아 측 당국자가 종전 모델의 하나로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점령식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자체 통치기구를 두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통제하되 공식적으로 국경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미러 정상회담에서는 북극 개발을 포함한 경제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러시아가 종전보다는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제재를 늦추는 데 주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종전의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푸틴 대통령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내 가자시티 완전 점령 방안에 이어 군사작전 계획을 승인하고 공격을 강화하면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남수단 정부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집중 공격에 24시간 동안 120여 명이 숨졌다고 가자 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살아남은 난민들도 불볕 더위 속에 음식과 전기가 끊긴 채 구호품을 얻으려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르며 매일 삶과 죽음을 넘나듭니다.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래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자가 6만 1,720여 명으로 늘고 기근과 영양실조 사망자는 23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는 어린이라고 가자 보건부가 집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내각이 가자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군이 작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Will Israel take control of all of Gaza? We intend to, in order to assure our security, remove Hamas there. 가자 점령 계획은 국제사회는 물론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To conquer, you achieved nothing. You achieved nothing. You're responsible to everything for 2 million Palestinians. This population against us. 이스라엘은 전쟁 만 2년이 되는 오는 10월 7일을 지상 공격에 앞서 민간인들이 가자 지구를 떠나야 하는 마감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을
동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남수단 정부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남부 유럽에서 보름 넘게 폭염 속 산불이 확산하면서 적어도 3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리스의 세 번째 큰 도시 파트라스에서 올리브숲 등의 불길이 번져 최소 25개 정착촌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또 빠르게 확산하는 산불로 인근 시멘트 공장이 불에 타고 철도와 도로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전 11시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마운트 플레전트시의 고속도로 모습입니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요. 이 번개를 맞은 왼쪽 나무에서는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오른쪽에선 전선이 번개를 맞아 끊어지며 불꽃이 튀는 게 보입니다. 모두 경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겁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낙뢰 사고로 정전되며 신호등이 멈췄고 이로 인해 이 일대 교통이 한때 극심한 혼잡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휴가차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각 12일 잉글랜드 코츠월드 지방의 찰버리에서 주민과 활동가 수십 명이 벤스 부통령의 영국 방문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환영하지 않는 파티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집에 가라 등의 표현이 적힌 팻말을 들거나 친팔레스타인 구호를 외쳤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벤스가 방문한 곳으로 가는 길목이 통제돼 일반인 접근이 차단되자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올여름에도 수해가 잦아지고요. 이재민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대피시설은 열악하기만 한데요. 국내 연구팀이 짧은 시간 안에 설치하면서도 쾌적한 생활을 도와주는 접이식 임시 주거시설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공터에 바닥을 깔고 접어둔 벽면을 펼칩니다. 욕실과 주방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자 어느새 주거시설이 완성됩니다. 설치에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재난 상황에 대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입니다. 폴더블 모듈러는 수해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해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2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이지만 내부는 쾌적합니다. 욕실과 주방 모듈도 전문 가구업체의 도움을 받아 성능이 우수합니다. 또 전기 배선과 배관이 내장돼 냉난방과 오배수 설비까지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구조를 이제 그 스윙 벽체라는 스윙 벽체를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스윙 벽체가 이제 펼쳐지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욕실이랑 주방을 이제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지붕까지 얹혀져서 구조체가 전체 완성되는 데까지 9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해체 과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완성된 상태보다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 운송과 보관이 쉽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나 기관에서 평상시 창고에 보관하다 재난 상황에 곧바로 현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임시조립시설이 쉽게 파손되거나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기술이 이재민의 생활은 물론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까마 돌렸고 왼쪽에 라인 드라이브 타고 펜스 상단에 꽂혔고 홈런입니다. 자, 지금 장기적 선수 공이 뛰었다. 뛰었네요. 네. 공이 뛰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뛰었는데 이렇게 느낍니다. 네. 정말 틈새가 조금 있었는데 펜스 상단 쿠션 맞고 그 사이에 뛰었습니다. 자, 손맛을 하지원 선수가 본 듯한데요. 좌익수리요. 감점이 넘어갑니다. 시원한 손맛으로 팬들에게 경기 출발을 대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즌 3홈런 SSC가 앞서갑니다. 최근 4경기 안타가 없어서 타격에서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70mm의 폭우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청 북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도 철원과 경기 연천을 비롯한 곳곳에서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파주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무려 300mm에 달하고요.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의 수도권 지역도 25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수도권 많은 곳에 150mm 이상, 영서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 북부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비도 오후부터 점차 약화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낮 동안 33도 안팎의 폭염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